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염창환입니다. 이렇게 큰 공간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전 주로 이제 조그만 공간에서 얘기 나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공간이라서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떨리기도 하고요. 말이 좀 더듬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기능학 검사하고 이제 올바른 영양제 복용법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다음번에 내용할 때 좀 강론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각자의 계기가 있을 거예요. 기능학, 비타민, 영양치료에 대해 어떤 계기처럼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말 그대로 이 기능학이라든지 비타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예과 시절에 생화학 시절이라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영양 이런 교육할 때 비타민하고 이런 거를 배우기는 했었지만 실제 제가 환자들을 볼 때 임상에서 이게 기능학이라든지 비타민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인턴 레지던트 때 배우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배우게 됐던 계기, 제가 또 공부하게 됐던 계기는 어떻게 보면 환자를 통해서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영양을 계속 공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환자분들이 많은 본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완화의학, 완화의학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완화의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서포티브 온콜로지라고 그래갖고 지지적 종양학인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이분들이 잘 벗게 도와주는 거예요. 항암은 힘들잖아요. 그때 영양제를 주고 비타민을 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항암제 치료를 받게 도와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리벤티브 온콜로지라고 예방의학적인 종양학이에요. 암이 완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가면은 암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주질 않아요. 각자 알아서 재발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분들을 잘 끌고 가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호스피스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할 때까지 통증 조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완화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98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환자를 한번 만났어요. 수녀님이 저한테 이제 이 환자 좀 가정 방문해서 좀 복수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환자는 난수암 환자인데 35살 먹은 난수암 젊은 여자. 근데 애를 낳고 싶어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이 잘 반응을 안 해갖고 점점 상태는 나빠졌는데 복수 모양이 젤리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수라는 거는 이 주사바늘 꽂으면 물처럼 쫙쫙 나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젤리에서 안 나와요. 주사기로 뽑아야만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그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의사 한 명이 보통 2시간에서 많게는 4, 5시간 동안 붙어서 주사기로 빼줘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펌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빼줘야만이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편해지고요. 그럼 보통 한 5리터에서 한 10리터 정도 빼요. 그러면 애 하나를 낳고 뺀 정도니까. 근데 만약 응급실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의사도 힘들지만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분들이 소리치고 난리 나요. 왜 자기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지고.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응급실은 그리고 다 대학병원을 가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우리 병원 오지 말고 다른 병원 가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수녀님이 이제 저보고 이제 방문해 달라고 해갖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 둘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환자를 만났을 때 3개월밖에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환자가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또 다른 선생님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5년을 다녔죠. 처음에 3개월 정도면 3개월 하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뭐 12번이니까 4주씩 12번, 둘이서 하면 6번 정도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실제 이게 5년이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지치기도 했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군대가 이제 등촌동이었어요. 의무사령부. 일과 끝나고 이제 방문했고, 근데 그 환자 집은 일산이었어요. 갈만했어요. 근데 군대가 옮깁니다. 분당으로.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일산 가는 거는 진짜 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일과 후에 가면 2-3시간 걸리고 그 환자 치료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하루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환자 집에 갈 수가 없어갖고 환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갖고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못 가겠다고, 내일 방문하겠다고. 그래서 뭐 환자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의사가 방문 못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방문하려고 이제 잠을 잤는데 12시에 깼어요. 환자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 그래서 그때 전화하고 이제 갔죠. 환자는 그 너무 복수가 심하니까 계속 저를 기다리면서 잠 못 자고 이제 뜬 눈으로 이제 밤 새우려고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 이제 그 방문해서 복수를 뽑고 나니까 이제 그 괜찮았고, 그 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딴짓 안 부리고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두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그 참 5년 동안 다니면서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 주사기로 뺐으니까 환자는 앉은 상태고 저도 앉은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겠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그 염소성의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냐고. 사실은 제가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치료 결과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그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학병원에 가서 짧은 시간에 진료 받고 그대로 가고, 환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돈을 내고 가서 진료를 보더라도 찬밥 신세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자기로 인해서 가족들도 상처받는. 그래서 저한테 내줬던 숙제 하나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이더라도 함께 해줬은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그 비타민 치료가 비타민 C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만약 자기가 비타민 C를 몰랐었다면은 5년 동안 못 버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비타민을 공부해 달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습니다. 사실 그 비타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주류 쪽으로 왔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비주류였어요. 제가 비타민 C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고, 또 환자를 치료할 때 대학에 있는 다른 선생들, 다른 교수들이 저한테 왜 비타민을 공부하냐고, 근거도 없고 에비던스도 없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하고 환자를 위해서 더 치료해 줄 게 많은데 이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환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서 참 많은 거를 배웠고, 비타민이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갔다 와서 이제 2003년도에 비타민 연구회라는 의사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 5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의사 회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씩 의사들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영양치료에 대한 이제 보급을 했던 거고요. 이 책은 뭐냐면은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썼던 에세이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가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1번 뭐 2번 뭐 죽기 전에 17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17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각각 다른 주제들이에요. 근데 그 의사의 스승은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자가 정말 많은 거를 주고 많은 그 재밌는 얘기뿐만 아니라 재밌는 단서들을 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클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었던 거는 결국은 환자분들이에요. 결국은 이 17명의 환자들이 저에게 항상 주고, 그리고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그 환자나 가족들이 지금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그 고맙던 시절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능의학을 배우고 비타민을 배우고 영양을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식이라는 거는 많은 거를 배우고 나면은 쓸 수 있는 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할 때 저한테 가르쳐 줬던 거, 리오단 박사하고 박찬영 교수님 계세요. 리오단 박사는 정신과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 리오단 박사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타민 공부하면 리오단 클리닉 가서 많이 공부를 해요. 이분이 원래 이제 정신과였으니까 전혀 비타민과 관련이 없었는데, 비타민에 이분이 관심을 가졌거는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독학생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감기를 심하게 독감을 걸렸어요. 그때 이제 진료를 받더니 내과 의사가 이분한테 값싼 치료하고 값비싼 치료가 있는데 어떤 걸 해보겠냐 했더니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값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과 의사가 처방했던 게 뭐냐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했고, 그럼 값비싼 치료는 뭐냐면 항생제 치료였던 거예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분의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바로. 그래서 이분은 항상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비타민C를
먹었던 거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분이 인턴 시절에 그 비타민C 혈중 농도를 하는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 근데 하루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비타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검사를 했는데 또 빵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딱 했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부터 결국은 비타민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 비타민C 혈액 검사하기 며칠 전에 거미에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에 물리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거나 뭐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바로 백혈구입니다. 탐식세포나. 그러면 그 애들이 제대로 가게 하기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C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이 탐식세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바로 비타민C가 가장 먼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영양치료로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박찬현 교수님이라고 원래 삼성서울병원 이제 종양내과 초대 과장님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치료를 제일 먼저 하셨던 선생님이고 저한테 이제 비타민 주사요법들을 가르쳐 줬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비타민 공부하고 우리나라 삼성에 와서 임상에서 이제 백혈병 환자 대상으로 이제 비타민C 고용량요법, 실제 100g 주사요법을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국내에 약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수입해서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긴 했지만은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 주사요법이 한동안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붐이 불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박찬현 교수님이 사실은 토대를 이뤘는지도 모릅니다. 기능학 그 트리, 기능학 나무라는 거 한 번 정도 책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근간, 뿌리는 여기에 시작해요. 여러 가지들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생활 습관, 환경적인 인자. 요새 미세먼지 많이 오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옛날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 기전이나 원인들하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을 밝혀줍니다.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걸러져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얘네들이 그 심장 쪽에 가서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뇌 쪽으로 하면 뇌졸중이라든지 다양한 질병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해갖고 요새 보면은 그 공기청정기가 엄청나게 잘 팔리는 것처럼 또 마스크, 황사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활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이 오고 호르몬적인 불균형,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증상이라는 사인이나 증상, 두통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제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알러지, 비염이 오게 되고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다양한 질병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오기 시작했으면 이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여기서 기능학적인 치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미 갔을 때는 썩은 거는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걸로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산속에 가서 낫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방송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낫냐?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고 나서 몸 관리를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요. 우연찮게 정말 말기 환자가 산에 들어가서 낫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1000분의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굉장히, 근데 우리는 그게 과대포장돼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글로 가게 돼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이 기능학적인, 영양학적인 치료는 반드시 필요는 하지만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이쪽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요새 이제 제가 여기 카페에서 이제 그 답이나 글을 쓰면서 그 많은 분들이 오는 질문 좀,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질문이 뭐냐면 고혈압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 이래요. 오면은 그러면서 영양학적 치료로 좋게 하겠다고 이제 가이드라인하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저는 지금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 정말 한번 식이요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좋지만은 혈압이 높을 때는 먼저 혈압약을 먹어서 떨어뜨려 놓고 안정시켜주면서 조금씩 이런 식이요법으로 변해야지, 이거를 안 떨어뜨리는 순간에 식이요법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혈관이 망가져 버려요. 말 그대로. 안 좋을 때는 질병은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 몸의 그 밸런스나 균형을 올려줘야지.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어떤 사람이 저거 먹고 좋아졌다고 따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 암 환자분들, 제가 이제 주로 암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암 환자들이 그 식이요법을 많이 합니다. 분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가 고기, 육류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의 가장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나쁜 단백질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좋은 단백질을 먹어서 이 근육이 근육만 안 죽고 살아나면은 암 환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암 환자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액질입니다. 근육이 빠져서. 그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이 육류라든지 고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식물성, 과일과 채소만 열심히 먹어요. 그럼 보면은 처음에는 뭐 몸이 좋아지고 가벼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근육이 빠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이 하나 없어서 나빠지는 거예요.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당분입니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오히려 보호해주는 힘이라는 거. 그래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맞게 이제 영양요법을 하고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 몸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단 상황이 어디냐? 여기 있는 경우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로만 해줘도 좋아져요. 근데 여기로 이미 가버린 상황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동반하면서 기능의학적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기능의학적 치료만 하면은 결국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다는 거.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얘기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타민의 역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맥클라인이 제시한 건데 1단계는 기원전부터 시작해하고 1900년도까지예요. 이때는 음식과 질병의 관계, 질병 치료에 의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뭐 음식만 잘 먹어도 대부분 다 거뜬히 나요. 못 먹는 사람들은 점점점 골골골 앓으면서 이제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영국 해군 사건이 나와요. 그 영국 해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은 1260년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은 십자군들은 질 수 없는 게임이었어요. 워낙 군사력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굉장히 훌륭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졌냐 하면 바로 괴질 때문에 졌습니다. 문헌상. 그 괴질이 뭐냐면 괴열병이에요. 그 괴열병이 바로 비타민C 결핍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게 왜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1740년도 영국 해군. 지금은 영국 해군이 굉장히 해군의 강국이지만 그 영국 해군이 그 당시만 해도 전쟁에 배 타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괴질이었어요. 그것도 다 괴열병 때문에.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1748년도에 그 솔즈번드의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에요. 이 군의관이 배에 타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골골골 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합니다. 한 군은 오렌지를 주고, 한 군은 고기를 주고, 한 군은 소금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줬더니 알고 보니 또 오렌지를 먹었고 감귤류를 먹었던 사람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 지금 배에서는 뭐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국 해군이 그 군사 병사만큼 오렌지, 라임, 뭐 감귤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국 해군이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최강의 해군이 돼버리죠. 그래서 영국군을 지금도 라임군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인가 진짜 사나이 거기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해군 잠수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종합 비타민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890년부터 1910년도까지 특정 음식과 이제 질병의 이제 관계가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눈을 없을 때 각기병이 생긴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위암 환자들이 위 수술을 하고 나면은 비타민 B12가 결핍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엉덩이살을 꼭 맞아야 된다는 거. 그 채식주의자들이 보면은 채식주의자면 될 것 같다고 하지만은 부족한 영양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자들도 항상 비타민을 꼭 섭취해야 된다. 뭐냐면 말 그대로 본인한테 필요한 비타민들은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된다.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챙겨줘야 하고, 이런 영양학적 치료는 아는 의사도 있지만 모르는 의사도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필요한 공부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의 황금기는 바로 이 3단계예요. 1900년부터 48년도 이때 이제 비타민이 발견되고 분리 합성 이렇게 되고, 이제 33년부터 상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55년부터 이제 건강 유지와 질병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들이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시기죠. 옛날에는 비타민의 중요성을 별로 모릅니다.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거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대사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결국은 에너지는 많이 만들어지지만은 독소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나빠지는 과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병의 의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환자가 아는 질병하고 의사가 하는 질병은 다릅니다. 환자가 아는 질병, 일반인들이 아는 질병은 뭐냐면 피곤해. 오늘 몸이 안 좋아. 그럼 이미 몸속에서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밸런스가 깨지고 있을 때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점점 이 밸런스, 오늘만 그런 거지. 좀 내일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해봐요. 검사에서 정상이면은 그때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영양적인 치료, 휴식만 해도 좋아져요. 근데 검사상에서 이상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질병이라는 거죠. 의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검사상에 이상이 나오는 질병을 보는 거고,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바로 피로 이 상태도 우리는 몸이 안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 상황부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대처는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수면, 운동, 영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면이에요. 수면이 60%를 차지합니다. 우리 몸에. 왜 수면이 60%를 차지하냐? 그 중에 특히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꼭 자야 돼요.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이며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요. 송가체에서.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돼야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다 없애주고, 또 하나는 간이 쉴 수가 있어요. 간이 충분히 쉬어줘야만이 그 다음날 또 해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일 때문에 오늘 밤새고 일하고 내일 쉬면 돼. 이런 식으로 점점 쌓이다 보면서 내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그럼 결국은 질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면이 제일 중요해요. 환자분들 병원에 오면은 여러 가지 얘기돼요. 말 그대로 보면은 영양제 뭐 먹어야 돼요? 검사가 이런데 어떤 거 해야 돼요? 먹는 거는 잘 챙겨줘 먹지만은 제일 중요한 수면을 놓쳐요. 그럼 수면을 못 자는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럼 물어봐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그 중에 나를 유발할 수 있는 키포인트, 스트레스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그냥 잊어버려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라. 근데 똑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별거 안 같처럼 받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받아요. 그게 무의식 쪽에 나한테 작용을 하게 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정말 얕게 자버려요. 충분히 자질 못해요. 그러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20%를 차지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하면 더 오히려 몸이 찌뿌다고 더 나쁘지 않냐? 그럴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하면. 근데 적당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꼭 중요해요. 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을 키운다는 얘기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 손상이 옵니다. 왜 그러냐? 근육을 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2시간 이내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이라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이 단백질을 먹음으로 해서 보충을 해줘요. 그러면 이 단백질이 더 강해지고 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다하게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 만드는 그런 건 안 좋고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은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이 3가지를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먹게 되면은 얘네는 먹고 남는 거는 몸에다가 비축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든다든지 비만을 만들죠. 근데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먹고 나면은 단백질 섭취하고 나서 에너지원을 하고 나면 얘네들은 독소로 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호모시스틴이에요.
요새 병원에서 검사 많이 하는 건데, 이 호모시스틴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혈관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유발시킬 때 보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다고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호모시스틴이 문제예요. 호모시스틴은 메티오닌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남기는 그 독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가 높게 되면은 이 혈관벽에 손상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혈관벽 손상을 이 메꿔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가서 붙어주는 거예요. 만약 혈관벽에 손상이 없으면은 콜레스테롤은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게 140에서 20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근데 우리 콜레스테롤 높다고 해서 너무 안 먹고 너무 떨어뜨려서 100 이하로 하게 되면은 면역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 세포막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꼭 독이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내 몸에 이제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을 꼭 먹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간은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점점 가져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수명은 120세를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워낙 의학이 발달되고 있고 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120세가 나왔냐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생리학자가 그 태아세포를 가지고 얘가 몇 번이나 분할을 하나 했더니 50번을 분할을 하더래요. 한 번 분할할 때 기간이 2.5년이라고 하니까 125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몸의 이제 질병들을 고치면서 125세까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내가 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젊게 살아가요. 근데 그 활성산소를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웃다가도 울어요. 울다가도 웃고. 근데 어른들 보면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 피부가 굳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가 문제냐면 바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부족해요. 그럼 왜 콜라겐이 부족하냐면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왜 똑같이 먹었는데 왜 비타민C가 부족하냐? 그분들은 흡수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게 되면은 위축성 위염들이 대부분이 옵니다. 그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들어가서 위산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똑같은 영양소를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게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지게 유지되는 거죠. 검사들 오늘 이제 주로 검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검사가 중요하냐면은 내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검사는 필요해요. 뭐든지 보면은 누가 이거 먹으면 좋더라,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 그냥 잡다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잡다하게 많이 먹으면은 결국은 좋냐? 처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나한테 불필요한 영양제도 먹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말 그대로 찾지만은 나중 되면은 필요하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검사하고 필요한 비타민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요. 활성산소, 호모시스틴, 비타민 C, D,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금속을 상태를 알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의 밸런스를 체크하는 게 모발 검사고요. 세 번째 이제 타액 검사라는 게 있어요. 타액 검사는 이제 부신의 기능. 부신이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방어하는 기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기산 검사. 제일 많이 대표적인 검사죠.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었을 때 얘가 어디에 이제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를 소변으로 체크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음식 알러지. 내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